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주입니다. 병법사 제124부 고니시의 매수작전 탈출로를 열어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할겁니다. 1598년 10월 15일 고니시는 가까스로 설호군으로부터 순천 외성을 사수한 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설호군과 조명연합수군이 퇴각한 후에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가 되자 본국에서 전령이 와가지고 고니시에게 공식적으로 철수 지령을 하달하게 되었다는 거죠. 물론 아직 고니시는 도요토미의 부고를 알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 들려오는 흉흉한 소문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고니시가 모르긴 해도 어느 정도 짐작은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요토미와 관련된 수상한 소문들, 도요토미가 죽었다더라, 그런 소문들은 조명연합군 내에서도 상당히 파다하게 퍼졌거든요. 그러니 일본군 내에서도 이 소문이 안 퍼졌을 리가 없죠. 그래서 모르긴 해도 고니시도 아마 어느 정도 짐작은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일본 본국에서는 어쨌든 마지막에 철수하는 그 순간까지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병사들의 사기가 떨어지면 안 된다 라는 그런 이제 생각하에 도요토미의 죽음을 아주 철저하게 감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각 전선에 있는 장수들한테 보냈던 명령서에도 마치 도요토미가 살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도 도요토미가 살아생전에 했던 말들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철수 지령을 작성을 했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철수 지령을 작성했던 것은 도쿠가와를 비롯했던 중신들이었죠. 자, 그래서 고니시한테 철수된 지침은 일단 이랬다는 거예요. 우선 전장에서 우세를 점하고 난 다음에 화평을 요청할 것. 이것도 도요토미가 살아생전에 주구장창 강조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임진년 전쟁 때도 제2차 진유성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강화회담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런 지침을 내렸던 겁니다. 일단 적의 공세를 막아내고 전장에서 우세를 점하고 난 다음에 화평을 요청해라. 그 다음에 조선의 왕자를 입조시키는 조건은 사실상 좀 어려우니까 가능하면 거기까지 하되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적어도 조선이 일본 측에 공물을 바치는 것 정도는 해야 된다. 사실 도쿠가와도 이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런 말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어쨌든 도요토미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전선에 있는 무장들한테 믿음을 주기 위해서 이런 멘트를 집어넣은 게 아닌가, 우리가 그렇게 유추를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또 만약에 화평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 어차피 철수하기 어려울 테니까 일본의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싸워라 라는 지침도 여기에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에 고니시는요, 얼마 전에 순천 외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지금 첫 번째 조건이 성립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기세를 몰아가지고 곧바로 화평 교섭을 개시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고니시는 어차피 조선군은 대화가 안 통하지 않냐, 저쪽은 그러니까 제끼고 명군과 교섭을 하자, 이런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게 돼요. 특히 이번 순천 외성 전투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순천 외성 전투에서 설호군 사령관이었던 유정이 그다지 적극적으로 전투에 임하는 모양새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고니시가. 왜냐면은 무슨 군악만 요란하게 올려대지 수군하고 서로 이제 보조를 맞춰가지고 합동 공격도 지지부진하게 한 것 같고, 이런 것들 놓고 봤을 때 유정은 뭔가 화평을 원하는 것 같다, 그런 이제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정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화평 교섭이 가능하지 않겠냐. 자, 거기다가 어차피 군 지휘권 자체가 명군에게 있을 테니까 유정만 잘 구워 삼는다면은 조선군은 뭐 알아서 통제가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복잡하게 명군, 조선군 투태력으로 가지 말고 그냥 심플하게 명예제동 유정만 설득을 하자,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게 됐다는 거죠. 고니시는 즉각 명예제동 유정에게 사신을 보내서 교섭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니시는 역시 상인 출신답게 아주 거액의 뇌물을 바쳤다는 거죠. 그래서 금품 매수 공세를 갖다가 막 하게 되는데, 유정은 또 이거를 바꿔서 매우 또 흡족해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어차피 무력으로 순천 외성을 함락시킨다는 게 난망하다는 것을 나름 또 이제 계산기 두들겨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저걸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라고 하고 있었는데, 마침 고니시가 돈까지 쥐어주면서 알아서 성을 비우고 물러난다라고 하니까 당연히 유정 입장에서는 이거는 땡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유정은 일전에 고니시를 한번 함정에 빠뜨리려고 한 전력이 있었죠. 화의를 응하는 척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고니시 입장에서도 나름의 담보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유정 측에서는요, 유만수, 왕건공 등 약 한 40명 정도의 인지를 고니시 측에 보냄으로써 우리가 이번에는 정말 페인트가 아니라 진짜다. 그래서 철수시 안전을 이렇게 보장해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에게 사람을 보내어 서로 약정하고 퇴각하자고 하니 유정이 그것을 허락하였다. 행장이 또 전환하기를 수군이 서로 핍박하여 가고자 하여도 갈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육군으로서 보호하여 주서를 지나가게 해주시오 하였다. 이 대목이 중요한데 여기서 고니시는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수군도 서로군에 소속돼 있고 따라서 유정만 설득하면은 수군도 알아서 통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판단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유정이 이걸 이제 오케이 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제 담보로 어떻게 하냐? 유정이 5부총병에게 40명을 내주어 외교로 들여보내니 행장이 크게 연회를 베풀고 부총병을 성 밖으로 나와 맞이하였다. 오광은 함께 간 사람들을 넘겨주고 인지를 이렇게 넘겨준 거죠. 화친의 일을 면대하여 의론하고 돌아왔다. 그러면서 서로 양자 사이의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이 생각보다 쉽게 술술 풀리니까 고니시도 기분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정 측에서 확실하게 철수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라고 나오니까 고니시도 뭐라고 이제 화답을 하냐면은 그러면 철수시에 봉화를 피워서 명칭이 일단 알리고 그리고 성 안에는 각종 물자를 남겨가지고 명군의 전리품을 넘겨주겠다라고 약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천 외성을 비우고 그 안에 물자를 남겨줌으로써 유정의 체면을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서로 누이 좋고 매보 좋고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만족할 만한 조건으로 교섭이 되지 않겠냐. 자, 그러자 유정도 이거를 오케이 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니시는 즉각 자신의 사위였던 지금 현재 남해성에 주둔하고 있죠. 소요시토시와 사천 외성에 있는 시마즈와도 철수 계획을 협의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일부 부하들은 고니시가 너무 이거 저자세로 나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불평을 하긴 했지만 고니시는 뭐라고 생각했냐. 이것들아 모르는 소리 하지 마라. 이 방법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철수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책이다 라고 이제 밀어붙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고니시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지금 아무리 봐도 전쟁이 끝나가지고 철수하는 마당이고 어쩌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돌아가실 수도 있는 문제인데 여기서 공연히 강행 돌파를 선택을 했다가 내 병력이 축나게 되면은 향후 어떤 난세가 또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훗날을 대비해서 최대한 전력을 온전해 두고 싶었을 그런 이제 나름의 계산도 있었을 거라는 거죠. 11월 10일 순조롭게 화평 교섭을 마친 고니시는 본격적으로 철군 준비를 시작하게 됩니다. 고니시는 명예제독 유정과 약속을 믿었으며 순조로운 철군을 자축하면서 이날 밤 연회를 열었다고 해요. 자, 오늘 밤은 화끈하게 놀자. 그리고 내일 이제 우린 안전하게 집으로 가는 거야. 하고 있었죠. 그러나 당연하게도 조선 측은 명군과 일본군 사이의 화평 교섭을 반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양자 사이에서 화평 교섭이 이루어지자 뭐 어쩌겠어요. 삼국의 장수가 안 움직인다는데 조선군만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국리 끝에 어떻게 하냐면은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고니시만큼이라도 목을 따야 된다. 왜냐면 그때 조선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임진왜란, 양대, 전범이 가토와 고니시인데 가토 목을 못 따면 하다못해 고니시 목이라도 따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우세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니시는 마침 이제 서쪽 끝에 위치한 순천 외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퇴로를 차단해서 공략하기 쉬운 대상이었다라는 거죠. 타겟이 될 수밖에 없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니시를 곧게 집으로 돌려보낸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여론과 분위기가 당시로서는 조선 내에서 우세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대적으로 명군의 통제가 느슨한 수군을 동원해서 고니시의 철군을 막고자 했다는 거죠. 물론 수군이 상대적으로 명군의 통제가 느슨했던 이유는 이순신이 진린의 환심을 사두는 엄청난 공작을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었죠. 자, 다음날 아침 고니시는 순천 외성의 해상을 봉쇄하고 있는 조명연합군의 수군을 발견하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화면에 있는 저 그림이 정액공기도병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당시 명군이 조선에 파병 나가는 모습을 그린 그림인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수군이 조선의 남해안으로 이제 가서 일본 수군과 교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담은 그림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제 고니시는 뜬금없이 연합수군이 순천 외성 해안을 봉쇄하는 걸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거 뭐냐 싶은 거죠. 심지어 먼저 출발했던 고니시피아의 선단 10여 척이 연합수군에게 격파당하는 그런 참사가 벌어지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당황한 고니시는 즉각 인질로 넘겨받은 명군 40여 명을 구금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서 유정에게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거 협정 위반 아니냐 하면서 엄중하게 항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유정도 난색을 표하면서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진린의 수군은 내 통제권 밖이다. 그래서 바다의 문제는 어쩔 수 없이 진린과 따로 협의를 해야 된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유정이 진린에게 통하여 말하기를 행장이 군사를 거두어 본국으로 돌아오자 하니 풀어 보냄이 좋겠소 하니, 그러니까 이 대목을 놓고 보면은 유정이 일부러 협정을 위반하려고 그랬던 건 아닌 것 같고, 유정 나름대로 이제 진린을 설득을 해가지고 자기가 이제 약속받은 게 있으니까 자기는 그렇게 이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자 진린이 이거를 거부를 해요. 진린이 전인의 일을 들어 잘못을 따지고 말하여 돌려보내기를 수군과 육군은 각기 책임이 다르니 각자 행동하는 것이 옳겠소 하였다. 그러니까 진리는 지난번 순천외성 전투 때 유정이 자기를 골탕 먹인 사건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린처럼 이렇게 탐욕스러운 인물이 계산적이지 않을 리가 없어요. 진린도 나름대로 계산기를 두들겨 본 거예요. 유정 저 인간이 왜 갑자기 저런 얘기를 할까? 뭔가 고니씨한테 받기로 한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진리는 유정의 그러한 요청을 거부를 하고서 실질적인 무력 행동에 나서게 됩니다. 자, 그래서 11월 12일이 됐어요. 10일 행장이 먼저 10여 척의 선단을 출발시켜서 묘도 밖에 이르니 우리 수군이 모두 쳐부숴 죽였다. 그러면서 고니시는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이어서 보면요. 행장이 성이 나서 40명의 명군을 구속하고 두 사람의 팔을 잘라서 유정의 진으로 내보내며 말하기를, 고니시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법도 하죠. 이거 엄연히 협정 위반 아니냐. 그래서 40명의 명군을 구속하고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로 그 중에서 이제 대표자 합격이었던 두 사람의 팔을 잘라가지고 유정의 진으로 보내면서 엄중히 항의를 한 겁니다. 뭐라고 항의를 했냐. 제독이 나를 속이기를 전후에 이와 같이 하니 나는 가지 아니하겠소 하였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거 협정 위반 아니냐. 당신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재미없어? 하고서 이제 고니시가 항의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또 이어서 보면은 또 유정에게 통하여 말하기를 수병이 화해하지 아니하니 마땅히 급히 약속을 정합시다 하므로 유정이 말하기를 화해를 빌면 진린 장군을 이해시킬 수 있을 것이오 하였다. 결국 이제 유정의 답변이 뭐냐면은 수군은 내 통제권 바뀌니까 어쩔 수 없다. 미안한데. 그래서 진린하고 따로 약속을 잡아라. 그리고 진린한테 잘 이제 얘기하면은 이 아저씨도 알고 보면은 상당히 재물욕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말귀가 통할 수도 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팁도 제공을 해줬겠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해상 봉쇄를 당하게 되니까 이제서야 고니시가 뭔가 좀 일이 잘못 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죠. 고니시는 유정이 서로군을 총괄하는 만큼 당연히 수군도 그의 통제하에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하지만 수군은 진린이 별개의 지휘권을 행사를 하는 데다가 결정적으로 아마 그때 이제 인질로 받았던 명군한테도 얘기를 들었겠죠. 결정적으로 유정과 진린이 얼마 전에 있었던 바로 그 모정의 사건으로 서로 극혐하는 사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린이 유정의 통지를 받을 리가 없잖아요. 이 얘기는 고니시가 유정뿐만 아니라 진린하고도 협상을 해야 함을 의미했다는 겁니다. 만약에 진린을 설득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금까지 추진해왔던 철수 계획이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에 고니시는 즉각 진린한테도 작업을 겁니다. 사진을 보내가지고 화평교섭을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자 진린은
특유의 고압적인 자세로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권희 씨가 먼저 순천 외성을 나한테 넘겨라. 그러면은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권희 씨는 이미 순천 외성을 상황 안에 있는 물자와 함께 유정한테 넘기기로 약속을 하는 상황이잖아요. 따라서 진린의 이러한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종의 이중 계약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권희 씨는 자신의 사위 소요시토 씨가 주둔하고 있는 남의 성을 진린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순천 외성은 좀 곤란하고 대신에 남의 성을 넘겨주겠다라고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아주 호전적이고 거만하기로 소문난 우리 또 이 군계 일학의 성격 파탄자 진리는 권희 씨의 이와 같은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거예요. 진리는 자신한테 순천 외성을 양보하지 않으면 그 어떤 협상도 없다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꼬여만 가니까 권희 씨의 화평교섭에 불만을 가졌던 일부 강경파 부장들은 차라리 이렇게 구심될 게 아니라 그냥 무력으로 강행 돌파를 합시다 하면서 그렇게 건의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권희 씨는 여전히 화평교섭에 대해서 미련을 버리지 못했는데 아마도 이제 권희 씨는 제가 좀 전에 지적한 대로 이 이후의 상황을 계속 이제 상정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집단에 리더격이 있는 사람은 좀 더 미래를 염두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부하 무장들은 그냥 당장이 눈앞에 것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냥 무력으로 돌파하자라고 그렇게 쉽게 얘기하지만 권희 씨 입장에서는 좀 더 먼 미래의 문제를 갖다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권희 씨가 다시 한번 이제 진린에게 화평교섭을 시도를 하게 되는데 나름대로 진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권희 씨는 이번에는 막대한 금품을 건네주면서 또다시 이제 매수 공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재물을 밝히는 진리는 입이 떡 벌어지는 권희 씨의 매수 공작에 신압으로 점점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은 진린이 이렇게 처음에 거만하게 나오면서 권희 씨의 제안을 튕겼던 이유가 아마 진짜로 권희 씨하고 싸우려고 했다라기보다는 나름대로 자신의 몸값을 높이려는 그런 계획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좀 해봐요. 자, 그리고 권희 씨는 기왕 하는 김에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가지고 조선의 통제사 이순신에게도 매수 공작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순신은 당연하게도 이거를 갖다가 단호박으로 거절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이제 기세등등하게 얘기를 하냐? 내가 원하는 최고의 보물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 권희 씨, 이놈의 목을 치는 것만이 나한테 있어서 최고의 전류품이다라고 하면서 이런 서슬퍼런 으름장을 놓았다라는 거죠. 자, 이상의 내용을 난중일기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순신이 뭐라고 이제 기록을 했냐? 이른 아침에 도덕에게 가보고 잠시 이야기하다 돌아왔다. 그래서 이순신이 진린을 접견을 하고 돌아왔죠. 근데 돌아온 길을 보니까 이게 뭐야 한 거죠. 외선 두 척이 강화하자고 두 번, 세 번 거듭 도덕이 진중으로 드나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이 진문동을 왜군 진영에 들여보냈더니 그러니까 지금 이순신 몰래 양자 사이에서 썸씽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얼마 뒤 외선 세 척이 말 한 필과 창, 칼 등을 가져와 도덕에게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뇌물들을 지금 바치고 있는 정황들이 이순신 눈에 포착이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순신이 이걸 보면서 불안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거 뭔가 일어나고 있다. 진린과 권희 씨 사이에서 지금 나 몰래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이때 권희 씨 입장에서 남은 희망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오직 진린을 회유하는 것 뿐이었죠.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진린이 권희 씨가 제공하는 금품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11월 15일이 됐을 무렵 마침내 권희 씨의 매수 공작이 성과를 보이기 시작해요. 진린이 권희 씨 측의 소형 선박 통행을 묵인하더니 급기야 7명의 인질을 권희 씨 측에 보내기로 합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로써 권희 씨는 진린으로부터 안전한 통행을 보장을 받게 됐다는 거죠. 자, 이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조선 수군은 지금 두 눈 멀뚱히 뜨고서 권희 씨를 노철 판국이 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과연 권희 씨는 이대로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순신은 이거를 막지 못하고서 결국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